됐니? 자, 일단은 우리 지난번에 그 3번의 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3번의 난 옆에 5,3개에다가 상가희 경정충이라고 썼었지, 그지? 돼 있나요? 네. 자, 상가희는 가로를 쳐주시고 그 옆에다가 상지신이라고 씁시다. 교과서에 보니까 상지신으로 나와 있더라고. 왜 그렇지? 나는 분명히 상가희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3번을 통치 지역을 받은 것은 아버지 상가희야. 그러다가 상가희는 죽고 3번의 난을 일으킨 것은 그로부터 번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 상지신이 일으킨 거예요. 차이가 이해가 되니? 네. 땅을 받은 것은 아버지 상가희,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들 상지신이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상지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가희는 가로를 치고 상지신으로 수정해 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의 대외 관계가 임진병자 전쟁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야기했고, 일본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시험 전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조선과 일본의 전쟁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문물의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조선은 임진 전쟁 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죠? 아참, 저기 뭐냐? 기후약조 얘도 밑줄을 좀 칠게요. 조선통신사 밑에 기후약조 있지, 그지? 지난번에 밑줄 안 쳤었지, 그죠? 네, 기후약조에도 밑줄을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임진전쟁 이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조선에서 외관을 설치해서 복구하고, 그죠? 또 조선통신사가 왕래하면서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1609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기후약조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 이것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단절되었던 국교를 정식으로 다시 시작한다라는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기후약조를 통해서 임진전쟁 이후에 조선과 일본의 끊겼던 외교관계가 다시 정식으로 재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밑줄 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무역 부분에서도 또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전쟁 피해 부분으로 가도록 할게요. 조선은 임진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죠? 7년 동안 조선이 전쟁터였잖아요, 그지? 수많은 사람들이 폭행당하고 납치당하고 또 약탈당하기도 했었죠. 왕의 무덤인 왕릉, 왕의 무덤에는 많은 값비싼 것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여러 왕릉들은 일본 군들이 집중적인 약탈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귀 무덤에다가 밑줄을 칩시다. 임진 전쟁의 조선의 피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본에 있는 귀 무덤입니다. 교과서 137페이지에 보시면 귀 무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봐두시기를 바래요. 모의고사가 수능에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귀 무덤이 무엇이냐? 일본에서는 생국구 시대 때 병사들로 하여금 열심히 싸우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포상 정책을 시행했느냐? 나가서 적이랑 싸워서 적을 죽였어. 그러면은 머리를 잘 나오라고 했어. 그래서 잘 나온 머릿수만큼 자기가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오면은 그 머릿수만큼의 상금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사들로 하여금 열심히 싸우게 했었거든. 자, 근데 문제는 머리를 잘라오게 했더니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머리통 하나에 15kg에서 20kg 가까이 되거든. 물론 너는 더 나가겠지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 그래서 머리를 잘라오는 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뭘로 바뀌었을까? 귀나 코를 자르는 걸로 바꿨어. 코는 하나 잘라오면 사람 하나 죽인 걸로, 귀는 두 개니까 두 개를 잘라와야 사람 하나 죽인 걸로 쳐줬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귀와 코를 세가지고 상금을 받고 난 다음에, 계산 끝난 다음에 땅에다가 묻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조선에서 가져온 귀와 코를 가지고 계산해서 포상금을 주고 묻어가지고 무덤으로 만든 게 바로 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본 교토에 가면은 아직도 남아있고요. 선생님도 신혼여행으로 오사카 교토를 갔을 때 직접 가서 보고 앞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정작 일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더라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기념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도 맨날 책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귀무덤.
자, 그 다음 정묘병자 전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정묘병자 전쟁에서의 피해는 임진전쟁보다 훨씬 적죠. 왜냐면 임진전쟁은 7년 동안이나 이어졌었고 조선 전체가 전쟁터였던 거에 비해서 병자전쟁, 정묘전쟁은 길어야 2, 3개월밖에 안 됐어. 전쟁이 일어난 곳도 청나라에서 한양, 서울까지 오는 길 정도만 전쟁이 있었으니까 사실 피해도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었죠. 자, 그렇지만 임진전쟁 이후에 한참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던 조선에게는 아직 낫지 않은 상처가 한 번 더 닫힌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피해가 굉장히 컸다. 특히 주요 대도시 서울이었던 한양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왕자가 대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제 당시 만주에서는 여진족들에 의해서 노예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어. 그래서 정묘전쟁 때 쳐들어왔던 여진족들이 많은 조선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가기 위해서 잡아갑니다. 자,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오랑캐에게 잡혀갔다는 사실을 굉장히 굴욕적이고 창피한 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가족이니까 꼭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주의 노예시장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돈을 주고 다시 되찾아왔다고. 자, 그래서 여진족들이 자기 가족을 사러 온 조선 사람들한테 평상시에 거래되는 노예 가격보다 조금 더 높여 불러봤어. 그랬더니 살 수밖에 없지, 그지? 자기 가족인데, 그지? 얼마를 들더라도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값을 높여 불렀더니 얼마가 들던 간에 조선 사람들이 사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병자 전쟁 때는 아예 작정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양반 집안을 중심으로 가족들을 무지무지 많이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시장에서 팝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고 해요. 조선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돈을 싸들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돈을 싸들고 서울에서 만주까지 가는 동안 그새 노예시장에서 노예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돈을 가지고 가족을 사오지 못해서 뻔히 저기 가족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사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전재산을 털어가지고 빚까지 내서 가족을 사왔는데 그 덕분에 집안이 쫄딱 망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그만큼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청나라는 자신들이 명나라 정벌에 사용할 병선이나 식량, 금, 은 등을 조선에게 요구를 했고 조선은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후에 청과 명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조선은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병선이 뭔가요? 병선? 병선이 뭐지? 병사들이 타는 배죠, 그죠? 전쟁에 사용하는 배를 병선이라고 하지, 그지? 만주족들, 여진족들 배 만들 줄 모르니까 조선에게 배 만들어라 라고 요구를 해서 명과의 전쟁에 사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경제적 피해로 가보도록 합시다. 밑주십시다.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의 농경지는 황폐화되었는데 전쟁 이전에 150만 결이던 것이 50만 결 정도로 줄어들었어. 자, 결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감이 오지 않지만 그래도 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농경지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경제적 피해가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조선 전체의 경제적 수준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전쟁 중에 싸우다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굶어 죽은 사람도 무지무지 많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전이랑 똑같이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백성들에게 좀 더 삶을 안정시켜야 되고 또 전쟁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금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밑줄 칩시다. 전쟁 이후에 조세 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 방향은 농민 백성들의 세금의 부담을 무엇해주는 방향으로? 그렇죠. 낮춰주는,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줄 칩시다.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같은 새로운 세금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한 3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뭐 동아시아사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또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균역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우리 방군 수포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뭐였지? 그 옷을 대신 내면 군포를, 옷감을 나라에다 내면 구역이면 되는 부역 또는 정확히는
군역이 면제되는 거였지. 그죠?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게 방군 수포제였죠. 그죠? 자, 원래는 1년에 군포를 몇 필을 냈느냐? 2필이라는 단위의 군포를 냈어. 그러니까 2필을 군대 가는 대신에 나라에다 냈단 말이야. 자, 군포 2필이라고 하면 당시 조선의 일반 농민들의 한 달치 수입 정도였다라고 해요. 꽤나 부담이 큰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군포의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늘려준 것, 그게 바로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국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나라의 군대에 들어가는 돈이 더 부족해지겠죠. 그죠? 그것은 뭐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에다가 조금 더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어염선세라 그래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금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 국방비에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한국사에서는 다루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뭐 나왔지? 영정법이죠. 영정법. 자, 영정법이란 무엇이냐? 토지 1결당 걷는 쌀의 양을 사두로 고정시켜버린 것이 바로 영정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 이전에는 올해 참 풍년이야, 농사가 참 잘 됐어 라고 하면은 최대 20두까지 쌀을 걷기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참 농사가 너무너무 망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은 4두로 세금을 걷었어. 그래서 최고 20두, 최저 4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올해의 풍년의 흉년을 따져가지고 토지에서 쌀을 걷어갔다고. 그러니까 뭐 조금 잘 된 애는 뭐 18두를 걷어가기도 하고, 그죠?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좀 잘 된 애는 뭐 12두를 걷어가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전쟁 이후의 조선의 경제적 상황이 어때요? 무지무지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 이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던 것이 1결당 4두인데 그걸로 딱 고정시켜버렸다는 거야. 앞으로는 농사가 잘 돼도 4두, 농사가 망해도 4두, 무조건 가장 낮은 세율로 세금을 걷어가도록 정한 것, 그게 바로 영정법이라는 것이에요. 내 핸드폰에서 하는 소리가? 그렇겠지? 그렇겠지? 자, 그 다음 대동법. 대동법은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또 나오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대동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된 세금제도의 개편이었느냐? 우리 예전에 요거 배웠어. 방납의 폐단 기억나나요? 네. 뭐였었지? 방납의 폐단? 기독교인이 있는데 땅을 뺏거나 아니야. 서울이 음.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헷갈렸어? 자, 방납의 폐단이란 무엇이었느냐?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제도 있었어요. 나라에다가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는 거였지, 그지? 자, 근데 농민 백성들이 농사 짓다 말고 특산물 구하러 다니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농민이 시장에서 사가지고 나라에다가 특산물을 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중앙관청의 서리라고 하는 중간관리가 자기가 먼저 나라에다가 특산물 내고 그 대가를 농민들한테 비싸게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했지, 그지? 그게 바로 방납의 폐단이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문제는 백성들한테 특산물을 걷기 때문에 굳이 농사짓다 말고 특산물을 구하러 다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대동법은 지금까지 걷던 특산물 더 이상 걷지 않아요. 특산물 대신에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구하러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쌀이죠. 또 생필품인 면, 또는 지역에 따라서 돈을 많이 쓰는 지역이면은 돈, 지역에 따라서 쌀이나 면이나 돈으로 대신 징수하도록 한 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산물을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을 것이고, 중앙관청의 서리라고 하는 중앙관리가 농단을 장난을 칠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원래 공납은 집집마다 부과되는 것이었어요. 잘 사는 집이건 못 사는 집이건 똑같이 부담을 했었다고. 공정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했어. 1결당 12두라고 하는 토지에다가 이 공납의 부담을 부과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농사 지을 땅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집은
세금을 안 내도 돼, 그지? 땅이 많은 부자 지주의 경우는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 세금 제도의 개혁, 그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특사불로 귤을 걷었었는데 이제는 귤 대신에 쌀이나 면이나 돈을 징수하는 거지. 그러면 임금님이나 왕족들이 귤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와야지, 그지? 귤 대신 거든 쌀이나 면이나 돈으로 귤을 사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 번에 사들이는 귤의 양이 어떨까? 많아요. 그죠? 무지무지 많겠지. 그지? 국가에서 필요하는 특산물을 한꺼번에 사들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시장에서 사들일 거라고. 다시 말해서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시장에 무지무지 구매력이 큰 상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나타나게 될까? 물건을 파는 사람도 나타나겠지, 그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대동법의 시행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화폐의 경제, 물건을 생산해내서 파는 상공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세금제도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동법이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적인 개혁이었다, 가장 성공적인 제도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자, 이런 게 대동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세금 제도를 바꾸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세금을 걷어가는 나쁜 관리들이 사라질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죠?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도둑놈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세금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농민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지만 그것을 잘못 이용하거나 맹점을 이제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탐관오리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세금 제도의 개혁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과도한 부담을 안기기도 했고 그것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은 여전히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버스 터미널 사기꾼 얘기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얼마 전에 뉴스에서 터미널에서 군인들한테 사기치다가 걸린 사람이 체포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었거든. 선생님이 군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고 휴가를 나오면은 서울에 있는 강변 터미널에서 내렸어요. 처음에 이제 이등병 때 100일 휴가를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설렜어. 야, 이거 한 200일 만에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공기를 마신다. 이거 얼마나 나에게는 참 두근대고 설레는 일이었는지.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인터넷이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나한테 놀랍고 새로워서 으아, 세상에 인터넷 창이 뜨다냐고 하면서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들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변 터미널에서 이제 딱 내렸는데 이제 군인들은 이제 군복에 여기에 이제 부대 마크가 있거든. 선생님 3군단이었는데 이 부대 마크를 보더니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 3군단 하면서 나를 막 반갑게 이제 반가운 얼굴 하면서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3군단 무슨 부대에 굉장히 귀한 아들이 있대. 어렵게 늦둥이 하나 낳았는데 그 하나뿐인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어서 면회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직업을 잃어버린 바람에 면회 갈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버스비가 한 16,000원 정도 나오는데 한 2만 원만 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왠지 조금 수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나는 이제 막 처음 휴가를 나온 굉장히 들떠있는 군인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은데 뭐 어려운 사람 하면 속는 셈 치고 어려운 사람 돕자라고 해서 기꺼이 2만 원을 줬어요, 아저씨한테. 아저씨는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하면서 빠이빠이를 했지. 나중에 부대 복귀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병신이 사기당한 거야 라고 나도 그 아저씨 만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내가 전역할 때가 됐어. 전역하기 직전에 이제 말년휴가라고 한 번 더 휴가를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짝대기 하나가 이제 4개짜리가 돼서 이제 사회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말년휴가를 나왔어. 강변 터미널에서 딱 내렸지. 그 아저씨가 이 3군단 하면서 나를 굉장히 또 반가워하면서 빠르게 달려오는 거야.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귀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 어렸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되게 힘들게 키웠는데 걔가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버스비가 없으니까 한 2만 원만 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괘씸하다, 이 사람한테 패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등병 때 나와가지고 원모로 이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2년이 지나서 많이 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지?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이제 군인의 신분이 끝나게 되면 이런 사람 만나게 될 일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좀 뭐랄까 안쓰럽다 그래야 되나? 나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 이제는 계속 이지랄 하고 있네, 이런 이질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좀 불쌍하게 느껴졌었어. 그래서 물어봤지.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2년 전에 여기서 아저씨 군대 면회갈등 없다고 해서 2만 원 드렸는데 저는 저녁을 하는데 아저씨 아들은 아직 저녁 안 했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랬었나? 미안하네 하면서 후석닥 도망을 가시더라고. 그 기억이 났는데 얼마 한 10년도 더 지났지.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서 터미널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던 아저씨가 체포됐다라는 그 뉴스를 기사를 읽은 거야.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 그분 잘 지내나 싶었더니 이런 식으로 또 소식을 접하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분 이제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또 들고. 근데 이상한 거는 나는 분명히 강변 터미널에서 그 아저씨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뉴스에서 체포된 사람은 용산역이었다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발전해서 거기로 이제 옮긴 건지 아니면은 군인들이 많이 내리는 역이나 터미널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건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더라고. 여러분들 혹시 군대 가거든 그런 분들 만나면은 멍청하게 당하지 말고 신고할 거예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도망가실 거야. 아무튼 그런 얘기를 다른 반에서 다 했었어. 자, 그 다음에 몇 분에 끝나지? 30분에 끝나나요? 20분?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 자, 일본의 피해 봅시다. 물론 조선에 비해서 일본이 전쟁을 통해서 겪은 피해는 매우 적었죠. 하지만 그들도 전쟁의 피해를 입기는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본 농민들도 전쟁에 동원되고 싶지는 않았을 거야, 그지? 그래서 다이묘들이 전쟁에 동원할 병사들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필요한 전쟁 비용을 농민들한테서 징수한다든지 그럴 때 고통받았던 무산한 농민들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지나친 전쟁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는 사례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의 농민 백성들도 전쟁에서 피해를 입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교과서에 어떤 사람이 소개되고 있냐면요. 사야가라고 하는 한 일본인이 소개되어 있어. 이 사람은 임진 전쟁에 참여했던 일본군 장수 중에 한 명이에요. 조선에 와서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조선 사람들 굉장히 착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여기 와서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명분도 없는 전쟁이고 우리가 왠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야가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조선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면서 이후에 조선 사람들한테 화약 만드는 법, 조총 만드는 법, 조총 쓰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조선 왕 선조에게 너는 참 착하고 충선스러운 신하다 라는 의미에서 긴 충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이후에 정묘전쟁이나 병자전쟁 때 후금 청나라랑 싸우는데 조총 부대를 이끌고 활약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도 함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물의 교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인간이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 그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쨌든 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인간이 이동하니까 문화도 함께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으로 쳐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요. 그야말로 보물찾고나 다름없었지. 왜냐면 조선은 군사력은 약했을지는 모르지만 문화적 수준은 일본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의 많은 것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한 보물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적, 구리활자, 그 다음에 불교 그림, 불화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불교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절들이 집중적인 약탈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이제 놀러 가서 지방에 있는 유명한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앞에 이제 안내 표지판 같은 것들 있잖아. 읽어보면은 한 열에 9은 이런 내용일 거예요. 원래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 지어진 절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졌다가 조선 후기 언제 때 다시 지어진 절이다라는 이런 설명들을 볼 수 있을 거야. 거의 대부분 그런 절들이에요. 자, 그 다음 밑줄 칩시다. 유학자, 도공, 그리고 옥수, 한지 제작공 등 이러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임진전쟁 과정에서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유학자 누가 있었죠?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지? 자, 이 사람 일본에 끌려가서 누구를 만났었나요?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 만났죠, 그죠?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가 어떤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줬지? 사서오경 외훈이라는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줬죠, 그죠? 이 부분 공부 좀 했나 보네. 자, 그다음 일본에서는 센고쿠 시대 즈음에서 거의 끝날 때쯤인데 센고쿠 시대 끝날 때쯤부터 일본 무사들 사이에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상당히 유행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황금을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100% 황금으로 만든 차실, 다방이죠. 차실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차는 도자기 주전자에다 우려내서 도자기 잔에다 따라 마셔야 돼요. 일본에서 무사들 사이에서 차 문화가 유행하면서 무사들 사이에서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진전쟁 때 쳐들어와 봤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고려 청자 이래로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 조선의 아름다운 도자기 수준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도자기들을 가져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임진전쟁에다가 어떤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냐면은 도자기 전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도자기들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 한번 가져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런 도자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누구를 잡아간 거예요? 도공, 도자기 기술자도 잡아간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일본으로 잡혀갔던 여러 도공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삼평. 예림아? 뭐? 동영상에서 제일 나오는. 예림이가 너 말고도 무지무지 많지 않을까? 되게 흔한 이름이잖아. 내 아빠는 3반에 저밖에 없어요. 난 3반을 얘기하는데 네가 스스로 3반의 이름을 밝혀버렸네? 저기 3반에서 알았어. 조용히 하라고. 짰어. 자, 이삼평. 조선의 도자기 굽는 사람이었어요. 조선 사회에서 도공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을까? 낮아요. 그래서 기술자니까 그다지 대접 잘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 일본에 처음에 잡혀갔을 때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해. 그런데 일본에서는 돌아갈 수는 없지만이라고 하면서 집도 주고요, 땅도 주고요, 부인도 주고요, 하인들도 줘요.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거 여기서 뭐든지 다 줄 테니까 뭐만 해라? 도자기만 만들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냥 그대로 일본에 정착을 해서 도자기를 만들고 제자들을 길러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명품 도자기 잊으십시다. 그게 바로 아리타 자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본을 대표하는 명품 도자기이고요. 나중에 이 신라무 개척 이후에 일본에 왔던 유럽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에까지 수출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도자기가 바로 아리타 자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임진 전쟁 과정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발전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진 전쟁은 이후 일본의 에도 시대에 학문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된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 뭐가 있느냐? 믿주십시다. 담배 이런 거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고구마, 감자, 고추,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이런 것들도 차례차례 들어오게 되죠. 일본에 의해서는 이제 담배나 고추 이런 게 들어오게 되거든. 자, 방금 내가 얘기한 것들 담배, 고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것들의 공통점 뭘까? 기호식품. 공통점.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자라던 것들이에요. 신항로 개척 이전에는 유라시아 사람들은 전혀 그 존재 자체도 몰랐던 게 담배, 감자, 고추, 옥수수, 고구마예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인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그게 일본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제사상에 빨간 김치 올라간 거 본 적 있는 사람? 없을걸? 왜 그럴까? 제사상 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기에 이미 완성된 세팅인 거야. 그리고 고춧가루는 임진전쟁 이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제사상에는 빨간 김치가 올라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담배.
시간이 되려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담배 문화 있는데 혹시 알려나? 아니야. 맞아. 어떻게 하지? 자기보다 어른 윗사람 앞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담배 문화예요. 다른 나라 뭐 서양 같은 데 보면은 아들이랑 아버지랑 속삭할 때 같이 담배 피우고 막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담배 피우면 저런 개 쌍놈의 새끼 뭐 이런 욕 듣잖아요. 그죠? 광해군 때 담배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쯤 되면 이미 조선의 많은 양반 사대부들도 담배를 폈다고 해. 뭐 이게 사실된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광해군이 대신들하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다가 얘기가 잘 안 풀리니까 대신 중에 한 사람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라고 하면서 담배를 꺼내서 이제 핀 거야. 근데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담배 연기가 꽉 차가지고 광해군이 콜록콜록 이제 숨을 잘 못 쉰 거지. 그래서 광해군이 소리를 버럭 지르더래. 야 이 새끼들 앞으로 내 앞에서 내 밑으로는 담배 피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지. 이게 왕 앞에서 아무도 못 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담배를 피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어떤 매너가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밑줄 칩시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귀국을 해요. 소현세자 병자전쟁 때 청나라로 그렇죠. 인질로 끌려갔던 왕자였어, 그렇지? 자, 청나라에서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다 그랬죠? 되게 잘해줬어, 그렇지? 자신들이 오락해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배우고 흡수한 뛰어난 문화와 문물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청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당시 청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아담 샬, 나중에 또 나와요. 아담 샬이라고 하는 독일 국적의 선교사를 만나고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밑주십시다. 천문학이라든지 천주교와 같은 이런 어떤 서양의 문물들을 접해요.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올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 그지? 자명종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때 가지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객관식은 31문제, 서술형은 4문제인데 근데 문제 수가 4문제라고 해서 써야 될 양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서술형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어도 좋을 것 같고 서술형을 먼저 봤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객관식 풀고 다시 보세요. 지문이 나오기 중에 서술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